명령어가 수행되는 순차적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에는 앞서 언급해드린 조건에 따라 명령의 흐름을 제어하는 조건문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명령어를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문도 제공되게 됩니다. 반복문에는 포문과 while문이 있게 되고요. while문을 약간 변형한 do while문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포문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특정 명령 부분을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어문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우선 문법적으로는 for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for에서 제공하는 반복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세 가지의 기본 명령어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가로 안에 나열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반복을 하려면 몇 번 반복할 것인지 그에 따르는 필요한 명령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반복할 때 필요로 하는 반복을 카운팅해줄 카운트 변수의 초기식을 첫 번째 입력란에 표기를 해주시고 세미콜론을 찍으신 후 그 변수의 값이 언제까지 또는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언제까지 이 반복문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만족 조건을 조건식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식 이후 다시 한번 세미콜론을 표기하신 후 그 이후 카운트 변수의 증가값에 대하여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증가 또는 감식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하여 변수에 대한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나신 후 브리스를 통해 원하는 반복 문장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하는 반복 실행 문장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문에 명시되어 있는 식들의 실행 순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우선 포문에 처음에 나열되어 있는 초기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식은 최초로 수행되면서 딱 한 번 수행되게 됩니다. 초기식을 통해 카운트할 카운트 변수의 값을 초기화한 후 조건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바로 포문 뒤에 있는 이 브리스 기호 안에 있는 반복 실행문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포문의 반복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실행 문장들은 실행되지 않고 포문 바깥쪽에 있는 문장으로 제어의 흐름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조건식을 만족했을 경우 안으로 들어와서 반복 실행해야 될 문장들을 실행해 주고 난 다음 현재 조건식에 대한 결과물이 true이게 되므로 그 상태 정보가 true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의 마지막 브리스, 마지막 문장을 수행을 한 후 브리스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닫는 브리스, 클로징하는 이 브리스의 경우 실제 제어의 흐름에서는 일반적인 제어의 흐름에서는 명령어가 더 이상 수행되지 않음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포문의 경우 현재 상태가 true인 상태에서 브리스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종료가 아닌 다시 원래대로 흐름의 제어를 되돌리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포문에 다시 실행되는 위치는 초기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식이라고 하는 식이 세 번째에 나열되어 있는 명령식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는 보통 카운트 변수를 증가시키는 또는 증감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 명령어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 증감식을 통해서 수행해야 될 식을 수행한 후 다시 조건식으로 와서 이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와 같은 문장들을 반복
이와 같은 실행 순서들을 반복 수행하게 되는 원리를 갖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포문의 실행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버깅 기술과 함께 예제 5-11번 11번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total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도록 0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하도록 선언을 하는 명령어를 첫 줄에 담고 있고요. 다시 그 이후 포문을 통해서 i라고 하는 변수가 1에서부터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다음과 같은 토탈에 i는 i 값을 계속 누적하여 더하는 명령어를 수행한 후 출력을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명령어를 작성한 것인데요. 이 명령어의 수행의 흐름을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명령어의 수행이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사실 앞서 배운 제어문과 같은 조건문과 같은 제어문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디버깅 기술을 이용하여 적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버깅을 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명령어가 여러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수행한 결과를 일반 개발자들이 확인하실 때에는 한 줄 한 줄씩 수행되는 결과를 살펴보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방식으로 한꺼번에 수행된 결과만을 보게 되는데요.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행의 그 과정을 하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디버깅을 하면서 명령어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실제 시스템상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기술이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기능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방화벽, 시스템의 그러니까 시스템에 막혀있는 방화벽을 풀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초보자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버깅이라는 것은 명령어 한 줄 한 줄을 실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처음부터 명령어가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버깅을 통해 명령어를 한 줄 한 줄씩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지금 다음과 같은 예제 5-11에서는 살펴보시는 게 가능하겠지만 코드가 길어지실 경우, 코드가 또는 대용량의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디버깅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드 중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거기서부터 실행을 해보는 것, 추적을 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디버깅을 이용해서 명령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느 명령 실행부터 추적을 해갈 것인지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함은 원래는 실행을 한 줄 한 줄씩 나열되어 있는 또는 실행이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실행 순서로 수행되는 제어의 흐름을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멈춰진 당시의 상태 정보를 통해 제가 원했던, 개발자가 원했던 생각대로 명령어가 제대로 시스템상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선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심으로써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디버깅을 저희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메인에서부터 시작점을 통해서 메인에서부터 실행을 하니까요. 아마도 4번 제 명령줄로는 4번 명령줄부터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포문은 나열되어 있는 순서는 3줄밖에 없지만 실제로 수행은 이 문장을 반복해 가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요 수행되는 명령어들을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형태가 아닌 좀 더 저희가 설명드렸던 반복문의 형태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반복문이 완료가 되고 나면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콘솔 장치의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토탈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명령 한 줄 한 줄씩 시행해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실행을 한꺼번에 실행해서 보시지 않고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과정을 보시고자 할 경우 실행되는 원래 기본 원칙을 멈추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의 상황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라인 부분, 라인 넘버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다 마우스를 두시고 우선 저는 메인의 첫 번째 흐름부터 멈추게 할 거기 때문에 4번 라인에다 마우스를 두신 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4번 라인부터 실행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확인해 보시면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명령어에 표시되어 있듯이 토글이라고 함은 명령의 해제와 명령의 실행을 하나의 메뉴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라인의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하여 설정을 해주실 때에도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하여 원래 실행 방식대로 컴파일 방식으로 한꺼번에 수행하는 결과를 보겠다 하시면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단 하나도 만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4번 라인에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표기를 해주신 후 실행 명령은 다음과 같이 run이라는 명령 대신 run 명령 아이콘 앞에 있는 무당벌레 모양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디버깅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디버깅 메뉴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Confirm Perspective Switch라고 하는 명령어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는 Confirm Perspective Switch 외에도 OS 내의 방화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창이 뜬다면 그건 역시 Yes 버튼을 눌러서 허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버깅 기술은 시스템의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도중에 멈춰서 시스템의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시스템의 보안 기술을 어느 정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위해서 일부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어주시는 명령어를 확인창을 꼭 확인을 통해서 열어주시고요. 이와 같은 화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 중에 있는 화면은 편집을 위한 화면에 적합한데 디버깅하는 화면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화면 모드를 전환해 줄까요? 라고 하는 확인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spective라고 하면 현재 작업 중인 화면 모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면 전환 스위치, 화면 전환 확인창 confirm. 그래서 confirm perspective switch라고 하는 확인창이 하나 뜰 건데요. 당연히 디버깅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훨씬 더 디버깅 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전 Yes를 눌러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yes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디버깅 창이 뜨게 되는데요. 다른 창들은 아직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다른 정보들은 제껴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지금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에 의해서 현재 명령어가 수행되는 위치를 수행되기 직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게 되고요. 이러한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메모리 정보값들을 variables라고 하는 변수 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문과 같은 명령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콘솔 창도 하단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 디버깅을 들어가시게 되면 보셔야 될 주요 창이 이 베리어블 창하고요. 현재 명령어를 수행하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편집창하고요. 최종 이제 결과물을 출력하는 콘솔 창을 확인을 하셔서 이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명령 실행을 하는 순서에 따라 바뀌는 정도를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가운데 창에 있는 4번 라인에 다음과 같이 색칠된 바가 보이실 건데요. 현재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명령어를 수행한 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되기 전에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메모리상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된 argvs라고 하는 전달되는 인수 정보를 표현하는 argvs만이 현재 여기 이렇게 변수로 선언되어서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차후 만약에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달된 인수가 있을 경우 이 argvs라는 변수에 담아지게 되므로 이 디버깅을 통해서 이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값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토탈 변수에 대해서 수행을 한 후 메모리의 변화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토탈이라는 요 변수는 메모리에 토탈이라는 변수를 할당한 후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인데요. 아직은 수행 전이라 토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해서 실제 메모리에 토탈 변수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run이라는 명령 메뉴를 확인해 보시면 step into와 step over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tep into는 F5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고 step over라고 하는 애는 F6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step into는 명령 한 줄 한 줄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이고요. 똑같이 스텝 오버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스텝 인투는 메소드 즉 함수를 만났을 때 그 함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스텝 인투이고요. 스텝 오버는 함수를 만나게 되더라도 안에 명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필요 없고 그 결과만 수행 결과로 받고 계속 다음 줄로 이동하고자 하실 경우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스텝 오버로 수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 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스텝 인투나 스텝 오버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F5키나 F6키를 눌러 수행하셔도 되고요. 대신 println이라고 하는 명령어의 내부 구조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행 결과 즉 콘솔 창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출력만 하고 결과를 확인하겠다 하실 경우 F6키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차례대로 수행해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명령들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실수를 하지 않고자 한다면 F6키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6을 눌러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명령을 하나 수행한 후 다음 줄에 가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더라도 실제로 멈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이라는 변수가 메모리 영역에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도록 초기화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아직 포문을 수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포문에 관련된 지역 변수 i라든가
토탈의 변화값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다시 수행을 F6키를 눌러 수행을 하시게 되면 i라는 값이 초기값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현재 i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이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족했기 때문에 실제 명령어의 다음 줄 명령어의 수행은 7번 라인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7번 라인이 수행이 되게 되면 다시 F6키를 눌러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토탈 값이 1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된 내용은 노란색 배경을 갖도록 해서 눈에 띄도록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F6키를 누르시게 되면 i는 세 번째 i 뿔뿔 증감식으로 오게 돼서 i는 2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 2로 증가한 값을 다시 i가 100보다 작냐라고 하는 이 문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수행한 후에 결과는 true로 이어서 다시 포문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해서 수행하시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토탈 값은 i의 값이 100이 될 때까지 쭉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을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중간에 값을 건너뛰고자 하실 경우에는 스텝 run 명령어를 resum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끝까지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 상태는 종료된 상태가 되고 결과물이 토탈은 5050이라고 하는 5050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하고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디버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명령 한 줄 한 줄이 어떠한 순서로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된 결과가 메모리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고요. 이것은 초보 개발자뿐만 아니라 경력자들 역시도 자주 애용하는 기술이므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그 기술이므로 잘 익혀주시고요. 다시 원래의 디버깅 모드에서 원래 모드, 작업 모드로 가고자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자바라고 하는 퍼스펙티브 모드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퍼스펙티브 모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눌러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어문준 방법문에 속하는 또 다른 명령어는 while문이며 while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질 수 있는데 포문과의 차이점은 while문은 증가값이나 초기값을 표현하는 명령식이 없는 대신 조건식만을 표시하여 반복을 제어하는 제어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신 변수를 이용한 초기문이라면 변수를 바깥쪽에다 선언을 한 후 그 변수를 카운팅해주는 증가식은 안에다 두어서 실제로 포문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포문과 while문의 차이점은 크게 없고요. 똑같이 조건에 따라서 가장 나열되어 있는 근처에 가까운 곳에 표시되어 있는 브리스 안의 반복문들을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실제로 카운트 변수를 바깥에다 초기화하고 카운팅하는 증가값을 안에다 서술하는 것 외에는 포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포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하실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단 포문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복을 해야 할 반복의 횟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때, 즉 예를 들자면 100번이든 101번이든 여러분들이 카운팅하고자 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때 주로 포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while문의 경우 그 횟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true로 예를 들어 무조건 while문을 이용해서 true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탈출하는 탈출 조건을 안에 if문으로 제어해서 특정 카운트 변수에 따르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됐을 경우 이 while문을 탈출하도록 하는, 즉 예를 들어 100번이 될지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 while문을 이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주로 while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for문이나 while문이나 반복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제어문이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든 충분히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for문은 특정 횟수를 반복해야 될 횟수를 충분히 예측하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경우 for문을 사용하게 되고 while문은 몇 번이 될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지만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while문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5-16을 통해서 while문의 사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6 명령어를 예제를 역시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무당벌레 아이콘을 눌러서 디버깅 화면으로 전환을 한 후 실행 결과를 추적해 보시면 F6키를 통해 제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otal이라고 하는 변수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도록 초기화를 수행을 한 후 다시 while문을 통해서 앞서 for문에서 했던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하는 토탈 계산을 표현하는 문장을 for문 대신 이번에 while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실제로 수행된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while문의 경우 초기값과 증가값이 별도 while문 안에 표기되는 것 대신에 각각 while문 바깥 while문 안에서 수행되는 것 외에는 for문과 문장 반복을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과 같이 수행된 결과들을 하나씩 보시게 되면 조건을 만족해가는 동안에는 while문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최종 결과물은 while문을 탈출되는 시점에 그 결과값이 나오도록 될 겁니다. 자, 탈출되는 조건대로 run하고 제가 resume라고 해서 계속 쭉 나머지는 한 줄씩 수행하지 말고 한꺼번에 수행하는 결과를 요청을 하고 난 후 결과값 역시 5050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시 편집 상태로 돌아오셔서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while문 역시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do while문은 반복된 문장이 먼저 수행을 하고 난 후 조건을 검사하는 형식을 갖게 됩니다. 실제 while문과 크게 다르진 않으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을 검색한 후 반복할 시행 문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while문과 다르게 do while문은 반복될 문장이 먼저 한번 수행된 후 조건이 검사되어 반복을 수행을 할지를 결정하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건식의 결과에 관계없이 앞에 반복 수행되는 문장은 최소 한 번은 실행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do while문의 작성 시 do while문의 맨 끝에 세미콜론을 꼭 명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복할 문장을 먼저 수행한 후 조건식을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 수행해야 될 문장으로 묶여있는 블록의 요소 중 do, while 사이에 있는 문장은 최소 한 번은 수행된다는 것이 while문과의 차이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do, while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break문은 반복문과 조건문 중 if문을 제외한 스위치문을 강제로 탈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 중 하나이며 따라서 프로그램 블록 안에서 실행을 중단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break문은
가까운 브레이크문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의 가장 가까운 브리스, 이 블럭을 탈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고, 만약 그 블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명령어가 if문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예제 5-22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장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22번 예제를 저희가 직접 한번 코드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작성되어 있는 반복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while문이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는 i를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while문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음과 같은 이런 if문이 없었다면 i는 1번부터 10보다 작은, 즉 9가 될 때까지 9번을 while문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문장이 if문이 없었다면 그렇게 실행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if 만약에 i가 5일 경우에 안에서 이 가까운 while 블럭을 빠져나가도록 탈출하도록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5가 되는 순간 이 while문을 탈출하게 돼요. 1, 2, 3, 4까지만 출력을 한 후 반복문 종료라고 하는 문장을 마무리한 후 종료가 될 것입니다. 자, 실행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콘솔 창에 i는 1에서부터 4까지만 수행한 후 5가 되었을 경우 가까운 블럭을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는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while문이 다음과 같이 4까지만 수행한 후 while문을 탈출하게 되고, 탈출된 후 반복문 종료라고 하는 콘솔 창에 출력문으로 수행되는 문장을 수행한 후 종료를 하게 되겠죠. 이 문장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를 디버깅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요. F6키를 통해 while문이 i가 1일 경우 1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므로 밑으로 if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는 i가 5가 아니므로 수행을 하지 않고 출력 문장만 수행한 후 i 값이 1임을 표시하고 i를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때 i는 2가 되고 조건 10보다 작은 값이므로 역시 i가 5가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i가 5가 됐을 때 i는 5라는 값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while문은 통과하지만 if문에서 i는 5이냐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므로 실제로 이 브레이크문을 수행하게 돼서 가까운 브리스 while문, if문이 있지만 if문에 브리스를 넣은다고 해도 if문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while문,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탈출하게 돼서 시스템 out.println이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콘솔 창에 반복문 종료라고 하는 문장을 수행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로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자 하실 때에는 terminate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이 메뉴는 런 메뉴에도 있고 요 위에 도구 상자에도 있으므로 어디서든 종료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제어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